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비욘디에서 3월 21일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을 맞아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무려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학유전센터의 이범희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모시고 인사 먼저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범희라고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금 한 1, 2년 정도 전에 한번 나와주신 네네, 적이 있잖아요. 고쇼병. 그쵸.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좀 살짝 들려주세요.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 비슷한 상황일 음. 텐데, 지금 또 의정사태랑 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너무 바쁘신데 제가 막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나와주신 거거든요. 정말 어렵게 자리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교수님 소개를 잠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말씀 주셨다시피 서울 아산병원 의학유전센터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의학유전센터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의학유전학센터는요, 아, 네. 예, 다양한 유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예, 그리고 그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질환이 진단된 환자분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유전 질환으로 진단이 돼서 또 이제 본인은 또 위험이 있을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분들, 이런 다양한 그런 유전 질환하고 관련된 분들이 진단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진단이 된 다음에 또 이제 관리나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전 질환이 의심될 때 네. 방문해 볼 수 있고 진단 후에도 어떤 치료나 관리를 네.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왠지 이 유전자 질환이라고 하면 좀 어린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린 아이들만 방문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대부분은 이제 유전 질환의 상당수는 소아기에 발병을 하니까 예. 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또 일부 질환들은 또 어른 돼서 발병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 성인 모두 다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아만 진단이 가능한 곳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전 질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운 증후군 오늘 주제인 다운 증후군도 포함이 될 테지만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도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유전 질환 그러면은 한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몇백 개 될 것 같은데요. 예, 몇백 개가 아니고 몇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유전 질환이라고 하면 한 7천여 개.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모든 질환들이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해드려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각각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전문 분야들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증후군을 비롯해서 염색체 질환으로 터너 증후군이나 이런 흔한 질환들부터 또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이 있어요. 그런 미세결실 증후군 환자분들도 봐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작은 규모로는 이제 단일 유전 질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질환 중에 신경섬유종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소회로 대사이상 질환과 같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들, 네, 그런 질환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인지 발달하고 관련된 그런 다양한 유전 질환도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질환도 있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네. 질환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뭐 염색체 이상, 뭐 선천성 기형 유전대사 이런 진료도 써 있지만 그 발달 지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발달 지연도 어떤 유전자랑 관련이 된 거라고 보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뭐 예전만 해도 발달 지연 그러면은 네네. 원인 비상이 사실 더 많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유전 검사법들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발달 지연이 있는 소아 환자 같은 예. 경우에 다양한 유전 검사를 하면 그중에 한 30%에서 40%는 유전적인 원인을 그래요? 알아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보다는 이런 발달 지연도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막 네. 임신을 하고 이런 과정을 네. 거치다 보니까 사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 막 이런 뭐 발달 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미리 검사를 해서 알기가 어렵다 이런 그렇죠.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미리 어떤 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네네. 부분이기는 해요. 네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미리 아느냐는 사실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아느냐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선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임신했을 때 이런 발달 지연과 관련된 많은 유전 질환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르는 뭐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또 그렇죠. 같이 따라오기 예, 예.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 임신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신생아 시기에는 이상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이런 발달 지연을 미리 검사를 해서 뭐 아기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아기는 발달 지연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그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의료 행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없는 아이들한테서 이런 발달 지연 검사를 유전 검사를 원인을 찾는 유전 검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뭐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게 되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네. 적용해야 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의료진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주시고 공감의 댓글도 주시고 실제로 또 어려움을 토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내용 이어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유전 질환이 있다 이런 사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참 궁금했어요.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희귀 질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에 네. 그 소아과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좀 뜻이 있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좋아했고, 네, 또 이제 그 소아과 전공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아 신장을 제가 세부 전문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모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유전 질환 쪽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인 그런 관심이 좀 생겼었고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많은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유전학 쪽으로 네, 그
세부 전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상진님께서 상남자이신 것 같은데 마음은 따뜻하시다고 이런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메모를 보시면은 이제 그 외과할 것 같은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흉부외과 쪽 네. 네, 따뜻하신 교수님과 함께 오늘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게 이제 저도 비온 뒤 이제 5년, 6년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환을 접했는데 다운증후군이라는 주제로 처음 이렇게 네. 교수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오늘 진짜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고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21일 이 날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혹시 교수님은 아시나요? 저는 알죠. 네. 네. 네,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자 한번 의미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 염색체, 정상 염색체는 네. 46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1번부터 22번이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 3번이 성염색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염색체는 23쌍으로 돼 있고 이제 한 쌍당 2개씩 되어 있다. 그래서 46개인데 우리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이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3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3월 21일이 어떻게 보면은 다운 증후군이 가진 21번 염색체 3개랑 3개다. 네, 그런 거랑 그 의미가 통해서 예, 다운 증후군이라고 다운 증후군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희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귀 질환 극복의 날도 있어요. 모르셨죠? 들어는 봤는데 날짜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무슨 날일 것 같으세요? 희귀 질환 극복의 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네,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희귀하네요. 그거부터. 네, 네. 네. 그래서 2월이 4년에 한 번은 29일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9일까지 있는 날은 2월 29일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되고 29일이 없는 날은 28일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돼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념하는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운 증후군도 이제 희귀질환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드물지만 이런 소외된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기념하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날짜의 의미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됐다. 요거는 네. 이해를 했어요. 아마 요거는 네, 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이게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3개가 된 건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연에 의해서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끼어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네, 슬라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네, 포인터가 포인터가 보입니다. 네네. 네, 이걸로 네네. 해주셔도 되는데. 네네네. 네, 지금 여기 보면 21번 염색체가 여기 이렇게 3개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네. 이제 사람의 기본 죄송합니다. 네. 사람의 기본 염색체는 이렇게 1번도 똑같은 게 한 쌍, 2번도 한 쌍, 3번도 한 쌍.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서 1번부터 22번까지 똑같은 게 한 쌍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21번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되게 가장 흔한 게 감수 분열성 비분리 이게 너무 한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되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정자고 난자를 주실 때 이제 자기가 가진 염색체의 반만 주게 돼요. 네. 우리 그거 배웠습니다. 과학 그렇죠, 시간에 그렇죠. 감수 분열하고 이런 거 다 네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46개씩 있던 게 이게 23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지고 이 반만 가진 이 정자나 난자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반반씩 나누어지는 게 이제 감수분열을 하는 단계거든요. 네.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 분리가 돼버리면 아, 그러면 한쪽에 23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24개가 되네요. 24개가.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가는 음. 게 21번 염색체가 더 끼어 음.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뭐 정자가 정상이고 난자가 이렇게 비정상 분리인 상황이라면 이 두 개가 수정이 되면 이 아이는 21번 염색체가 23개인 아니 21번 염색체가 3개인 3개인. 네, 3개인 삼체성 다운 증후군이 되는 것이죠. 아, 네. 이게 그러면은 그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가장 흔한 가장 흔한- 대표적인 그런 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좀 네, 생길 네. 수가 있나 봐요. 예.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음. 이제 전위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환자의 염색체를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21번이 어디 하나가 더 있어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이 14번에 21번이 이렇게 붙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환자는 보면은 크게는 염색체가 23쌍으로 46개처럼 보이지만 21번 입장에서는 여기 두 개가 그대로 있고 이 14번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이형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균형 전이 14번과 21번 사이에 이렇게 균형 전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아.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아, 개수는 똑같은데 위치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21번이 하나가 없어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 예, 근데 있는 거예요? 21번이 14번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염색체 숫자는 하나가 더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21번은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전혀 사는데 문제는 없으셨던 거죠. 아, 정상 어떤 발현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네,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균형 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자기가 이거 균형 전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그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감수분열하면서 이 반씩만 주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4번 염색체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 부모님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주게 되고 이 균형 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은 요거를 줄 수도 있고 요 21번이 붙어 있는 14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21번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 정상 부모님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주게 되고 균형 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은 21번 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 14번에 붙어 있는 21번 얘를 줄 수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는 네. 정상 부모님이 이제 14번을 그냥 정상 14번을 줬는데 균형 전이를 준 부모님이 21번이 붙어 있는 14번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정상 부모님은 21번은 하나를 더 주게 되죠. 네. 21번을 하나를 더 주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균형 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이 21번을 안 주면 다행인데 여기서 21번 얘를 또 주게 되면 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21번이 이 아이는 3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이형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운 증후군에서 이렇게 21번에 한 개가 다른 염색체 붙어 있는 경우는 꼭 부모님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 전이형 균형 전이가 가지고 있는지를 균형 전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본인이 균형 전이를 미리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를 하면은 돼요. 하면 나온. 네, 하면은 되는데 이게 네네. 또 이제 검사에 따라서 이 전이된 부분이
너무 크기가 작거나 그럼 일반 염색체 검사를 또 놓칠 수도 있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래서 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전이형으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스크리닝은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 이 부모님이 다음번 임신을 할 때 이제 또 요런 상황이 또 재발이 될 수가 네네네. 있어서 이제 특히 이런 전이형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온 경우는 부모님은 꼭 염색체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염색체 검사를 해서 균형 전이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전 염색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전 유전 검사, 유전 진단이 되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관학이죠. 배아 상태에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네. 그 정상 염색체인 걸 확인해서 엄마 뱃속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12주에 육모막 검사나 아니면 16주에 양수 검사 아니면 20주에 대대열 검사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임신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아기를 임신한 상황이 되니까 아기가 환자로 나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굉장히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네네. 경우에는 이제 아빠 정자를 채집하고 엄마는 과배란을 유도해서 난자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거를 시험관에서 정자하고 난자를 그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아를 살짝 좀 키웁니다. 키운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 세포를 떼서 그러면 이제 배아는 괜찮아요. 그 정도 떼는 건 떼서 염색체 검사를 이제 좀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검사를 좀 해요. 그래서 요게 염색체가 문제가 없구나. 그럼 이 배아를 엄마 뱃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본인의 그런 생물학적인 부모님의 아기가 되는 거고 시험관 아기를 가지시는 과정인데 염색체 검사를 스크리닝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상이 없는 배아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주위에도 네.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원하는 그런 지인분이 있는데 되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되게 일반 어떤 시험관보다도 훨씬 더 어떤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맞아요. 있고, 그쵸? 네.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빨리 되시는 분은 1년 내에도 되시는데 안 네네. 되시는 분은 이제 몇 년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과배란 유도를 해서 난자가 얼마나 많이 채집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배아 상태가 또 어떠냐, 그 다음에 그 배아가 또 그 보통 우리가 그런 시험관학이랑은 다르게 배아를 미리 유전 검사를 한 다음에 괜찮은 애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배아가 또 막 배아를 여러 개를 얻었어도 그 배아가 문제가 있어버리면 엄마 뱃속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운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들이시는 비용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걸리는 기간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다운 증후군의 원인이 어떤 이제 부모의 나이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운 그렇죠.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좀 미리 알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유형도 있죠,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네네. 섞임증, 모자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운 증후군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령 우리 이런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의 세포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아주 일부를 자세하게 봐서 그 세포 하나하나의 염색체 검사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세포 조직에 이런 세포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포마다 어떤 세포는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포는 이렇게 다운 증후군 세포를 염색체를 가진 세포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아이들 몸속에는 정상인 세포 염색체를 가진 세포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다운 증후군 환자보다는 조금 증상이 덜 할 수 있죠. 그리고 네네. 정상인 세포가 훨씬 많다면 그러면 이제 다운 증후군에서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섞여 있는 게 어떻게 섞여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은 그 엄마 아빠의 그런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런 수정체가 되고 그 수정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정체가 계속 그 분화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조직으로 또 이제 분화가 되기 네네네.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분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세포에서 이렇게 이 염색체들이 이제 갈라지는 상황에서 21번이 어느 세포로 하나가 더 가버리고 그러면은 그 세포의 기원을 갖는 얘의 어떻게 보면 자녀 세포들은 네네. 21번을 하나씩 더 갖게 되는 그런 염색체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감수 분열은 잘 됐는데 그 그렇죠. 이후 분화될 때 그렇죠. 뭔가 이게 예, 섞여져서 그렇죠. 됐다는 거죠? 네, 아,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조금 더 경미할 그럴 수 수도 있다. 있다. 네, 그런 이런 거죠. 부분인데 그럼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감수분열성 비분리, 전이형, 섞임증 가장 흔한 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경우인 거죠. 그게 한 90% 넘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다 합쳐서 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게 네. 알 수는 없네요. 그러면. 예, 뭐 알려져 있는 거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감수 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부모님의 나이가 네네네. 올라갈수록 네. 좀 더 위험성이 올라간다. 그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인데 뭐 종종 뭐 가령 20대 부모님인데 네네.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나이가 인자긴 하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운 증후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비분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댓글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인사를 주셨는데요. 네, 어흥님께서 인사 주셨고 동원잠치님 그리고 질문들은 주셨는데 질문은 잠시 정리해 두었다가 제가 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솔트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또 권태호님 그리고 튤립님, 소원요정님, 딸기바나나님, 이승현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이게 유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유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다운 증후군일 때 이제 부모님이 다음번 임신할 때 요게 이제 또 다운 증후군이 재발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증후군의 위험성 중에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의 연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운 증후군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다음번 임신을 계획할 때는 저는 최대한 빨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두 명을 연달아 다운 증후군을 출산한 경우를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른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다음번 임신 때는 이게 그래도 재발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자연 임신을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그 12주나
육모막 검사나 아니면 양수 네네네. 검사로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까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고 또 한 네네. 가지는 네. 그 전이형 같은 경우는 재발 확률이 50%가 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자연 임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험관하기의 그런 방법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약간 유전의 개념이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네. 뭐 조카가 뭐 네. 다운 증후군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또 뭐 좀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대개는 부모님이 전이형 그 균형 전이를 가진 그런 보인자가 아니면 사실 그게 이제 그 가족 내에 그게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렇군요. 만약에 아기가 전이형을 낳았고 내가 그 전이 균형 전이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다. 네네. 그러면은 본인의 형제 자매나 아니면 네네. 이제 뭐 부모님 아니면 친척 검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이형 두 번째 경우일 경우에는 네. 네, 가족들 형제에는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조심스럽지만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임신 중에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그리고 좀 진단이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개는 요즘에는 그 왜 NIPT라고 네, 해서 니프티 검사라고 그렇죠. 많이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엄마 혈액에서 최근에는 그런 아이의 그런 염색체의 이제 대표적인 염색체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가능해서 최근에 이제 NIPT 검사로 스크리닝이 돼서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제 그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하면은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기는 해요. 많이 정확도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는 못 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NIPT랑 다 정상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에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스크리닝 검사들의 정확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그런 경우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아기 그 산전 초음파를 하다가 네네. 뭐 심장에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덜미가 이렇게 두껍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초음파 이상 소견에서 검사를 하게 돼서 예. 대개는 이제 양수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돼서 진단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가장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은 그 말씀 주신 육모막 검사. 육모막이나 네. 이제 근데 대개는 우리가 그런 과거력이 없는 그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육모막을 잘 하게는 안 되고 네네. 예, 양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아기가 특별히 그런 그 임신 초음파 이상이 없다면 그거를 우리가 1차 검사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네네. 대개는 아무래도 이제 침습적인 그렇죠. 검사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조심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NIPT를 먼저 하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 양수 검사도 많이는 하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예, 예. 네, 그렇군요. 검사마다 좀 특징이 있고, 근데 네. 어떤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해줄지 이런 부분을 배워볼 수가 있으니까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진 어떤 특징적인 얼굴,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게요. 네. 이제 이 얼굴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엽죠, 이쁘고. 네. 보면 이제 둥글해요. 얼굴이 좀 둥글스러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양 눈가가 좀 멉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양안경리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양 눈가가 좀 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안쪽이 주름이 하나씩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눈 안쪽에 주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콧등이 좀 낮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좀 혀가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조금 낮게 유치하고 목이 좀 짧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뭐 키랑 몸무게랑 이런 것이 좀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경우도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다지증 이런 소견들도 좀 보일 수가 있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식기나 이런 데서는 고환이 조금 덜 내려와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체적인 특징이 좀 분명히 있군요. 네. 근데 혹시 이런 특징도 있나요? 이제 사진을 여자아이로 가져주시긴 하셨는데 뭐 남녀에 따른 차이도 있는지 아니면 뭐 혹은 쌍둥이일 경우 뭐 다운 증후군의 비율이 올라간다라든지 남자일 경우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거 성별은 상관이 없나요? 큰 상관은 없고요. 이제 모자이크 형태일 경우에는 네네. 다운 증후군 얼굴에 형태가 거의 없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모자이시즘, 그 석김증 같은 경우는 석김증에서 이제 정상세포가 많을수록 외층상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김증에서 정상세포 비율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봤을 때 다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심장 기형, 그래서 뭐 심장에 뭐 중격의 어떤 그런 결손이 있는지 그런 심장에 그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콩팥 기형들도 있는지 이런 그래서 콩팥 초음파,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이런 거를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러 이제 그 장 쪽에 뭐 12지장이 이렇게 좀 두꺼워 있다든지 그래서 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내장 쪽에 그런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머리 MRI나 이런 검사를 잘 하지는 않는데 이제 드물게는 경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하고 경기하거나 그럼 뇌파를 찍고 그다음에 MRI를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보면은 성장이나 이제 그런 발달이 늦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아이들의 그런 성장 차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 닿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다운 증후군 치고는 좀 큰 편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이제 150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키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인지도 아이들이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인지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인지장애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왜 발화라고 그러죠. 이런 그 표현 언어나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은 이제 의사표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인지는, 갖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인지 발달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있군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제 이 질환이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인가요? 이제 이런 질환이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렇군. 환경에 따라서 또 수명이 달라질 수 있군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왜냐면 이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재활치료라든지 학습을 하면, 저는 이제 너무 목표를 높게 갖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간단한 직업 생활하는 친구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제 뭐 제가 보는 환자들도 30대, 40대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잘 본인의 그런,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선진국 데이터들을 보면 한 60살까지는 관리 잘하면은 잘 산다. 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나라마다 환경마다 그렇죠. 수명이 다른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좀 예. 신기한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댓글 잠깐 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니 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또 희영희영님, 이서연 님도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운 증후군 특집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주셨는데 이제 심장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콩팥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심장 질환이나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될 확률이 많이 높은가요? 되게 50% 이상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 네네네. 너무 복합기형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조기 사망의 위험이 좀 올라가긴 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제 심장이 어느 정도의 그런 기형을 갖느냐가 아이들 초반 관리에 굉장히 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뭐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좀 있나 봐요. 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재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복합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소아기냐, 성인기냐, 나이에 따라서 어떤 나타나는 어떤 추가적인 질환이나 그렇죠. 합병증들이 그렇죠. 조금 다를 것 조금씩 같아요. 다르죠.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는 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갑상선 질환도 있는데, 갑상선이요? 네네네. 네. 그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반에 이제 검사하는 중요 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아, 이제 그 초반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선천적인 기형에 대해서 전신적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또 그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력 검사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안과도 정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력도 좀. 네, 그리고 사시도 생길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린 나이인데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살쯤 되면은 저희가 치과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치과 관리도 이제 정기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단계, 이 어린아이들 단계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발달하고 성장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그런 재활 치료를 좀 더 이제 전문적이고 그런 그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받도록 예,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우리나라의 그런 재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여건을 보면은 되게 이제 아기가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재활 치료를 하는, 특히 이런 소아 재활이죠. 그런 데를 가면은 되게 한 1년 정도 대기가 걸려요, 이제. 그래서 진짜 속상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미리 가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가야 이제 그래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초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고,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는 이게 아까 갑상선 저하증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선천적인 갑상선 저하증이고, 네네. 다음 증후군이 또 이제 갑상선 염증이 좀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관련돼서는 척추측만증 이런 게 또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이제 허리가 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척추측만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아이가 워낙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상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성인기까지 쭉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중 관리예요. 비만을 언급을 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연관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 비만이 이제 사춘기 때부터 이제 중요하고,
좀 안타까운 사실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그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고요산 혈증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체중이 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뭐 당뇨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지혈증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체크를 해서 이제 이런 성인병들이 좀 빨리 오는지 이거를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만이 네. 왜 더 좀 빈도가 높고 오는 이제 걸까요? 뭐 왜 다운 증후군에서 많이 오느냐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 이 친구들을 보면은 왜 우리 그 살 빼라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운동하면 배고프죠. 네. 또 더 먹어요. 아.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먹고. 아.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좀 음. 많이 찌게 되고 또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그 사춘기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 때 막 식욕 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섭취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춘기 때 이제 급격하게 느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춘기 때는 이제 소화기에 있었던 어떤 질환들을 네.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만을 또 잘 네. 모니터링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네. 라는 것도 설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사춘기 이후에는 어떤 질환들을 좀 예. 유념하면 그리고 좋을까요? 이제 성인기가 되면 네네. 뭐 이제 이런 성인병과 관련된 뭐 고지혈증, 네네네. 뭐 고요산 혈증, 비만 이런 거 관리는 이제 같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검사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이 다운 증후군의 관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생존율이 좀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기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아직은 그게 큰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증후군에서 알츠하이머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비율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한 40, 50대쯤부터는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위험성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알츠하이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좀 더 취약한 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수명이 또 잘 관리를 하면서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네네. 또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까지 네. 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네. 설명들도 주셨네요. 네, 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치매 네. 까지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재활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 조금 보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흥님께서 그럼 다운 증후군 환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진 항목 아주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좀 병원에 가고 검사를 그렇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전환센터라는 음.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그다음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분은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센터화가 안 돼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 센터처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마다 필요한데 그런 병원 그런 선생님들이 없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개는 그런 일반적인 혈액 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면서 갑상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엑스레이 검사하면서 성장이라든지 척추측만증
그리고 이제 다학 진료를 통해서 뭐 안과나 이제 이비인후과, 치과, 뭐 재활의학과 이렇게 심장과 이렇게 이제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정도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그런 검사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식단 관리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치료와 관리 부분에서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씨솔트님께서 다한증후군 아이는 언제부터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요건 아마 태어나고 이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네. NIPT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임신 때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는 거의 없나요, 요즘에는? 요즘에도 있어요. 있긴 그리고 있어요. 이제 예, 저도 조금 이건 약간 뭐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약간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진료를 왔었고 다운 증후군을 저는 의심을 못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아기가 근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다운 증후군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개는 생후 한 2, 3개월 내에는 진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아까도 뭐 모자이즘 예, 디시즘도 그렇죠. 설명을 주셨고 예. 이게 또 그런 경우는 외모만 더, 예. 가지고는 또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또 튤립님 질문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잠깐 두었다가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또 이승현님께서는요, 유전적인 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분리증 같은 경우는 네네네. 뭐 태어나기도 전인 거죠. 이제 그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 수정체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태아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유전 질환은 예, 이미 이제 그 수정체 때부터 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질문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은 네, 고지만님께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 이제 조금 인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수명이나 건강이 일반적으로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관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선천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60대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 재활치료 잘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즐겁게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날 때 보면 부모님이랑 왔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잔도리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진단을 못 받았는데 다운 증후군인 경우도 있나요? 네, 네. 드물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별 검사가 100%다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석김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잘 안 잡히겠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 석김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되게 어려울 것 어려운 같다는 경우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염색체 검사를 할 때도 되게 이제 그 백혈구 세포들을 키워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석김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백혈구를 한 20개 정도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석김증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 주셨네요. 오영돈님께서 조카가 20여 년 전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공통적인 질문을 네, 참 많이 그렇죠. 주시네요. 네. 네, 임신 중에는 검사를 또 받지 못했는데, 네. 네, 이런 네, 경우가 네. 있긴 있군요. 네, 교수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진님께서 아까 그 균형 전이 부모끼리 이런 경우는 참 흔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까 네네네네. 이거 이제 네, 상황을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다 네, 이걸 네, 갖고 있는 네. 경우에 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근데 이거는 흔치는 않은 그렇죠. 거죠? 흔치는 않죠. 네. 예, 네, 네, 흔치는 네.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뭐 혹시 1번, 2번, 3번 뭐 다 가능하고 예. 이제 뭐 부모님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좀 드리는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네,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냥 한 명이 저 균형전이를 갖고 있는 확률은 얼마나 돼요? 한 100분의 1 뭐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이혜니 님께서 이제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 시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시력이 예, 낮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과 진료를 자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안경 쓰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아, 네. 네. 아까 그 균형전이 보인자 비율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100분의 1보다 더 낮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방법은 없나요? 이런 예방법은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염색체 이런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엽산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엽산을 이제 산부인과에서 권장하는 용량 정도는 충분히 드셔라.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임신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엄마 아빠 다 이제 뭐 술이나 뭐 아니면 담배 이렇게 좀 몸에 해로운 것들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산전 검사는 좀 추천을 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것도 우연이긴 한데 또 우연에 의해서 다음번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아닌 또 다른 염색체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에 사실 그 가족한테는 너무 큰 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그런 산부인과 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그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는 다음번 임신을 하셨을 때 양수 검사로 염색체 및 염색체 마이크로레이 검사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은데 미세결실을 체크하는 검사거든요. 예, 그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미세결실을 좀 몇 번 언급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예,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세결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염색체를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이런 염색체를 보시면은 이런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인데 이걸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결실이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아주 미세한 결실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이 미세 결실이 있는 부위에 중요한 유전자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보다 더 심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우연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다음번 임신을 했을 때 다운 증후군이 아닌 다른 그런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미세결실이나 이런 것이 생길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검사는 저는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빨리 하면은 육모막까지는 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이제 아기가 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했으면 양수 검사 정확도 이런 거 고려했을 땐 양수 검사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서연님, 위에 그 조금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55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1 트리조미? 예, 그게 맞나요? 아까 삼체성 다운 아, 증후군이 네. 네, 트라이조미라고 아, 하는데 트라이조미. 세 개다. 21번 염색체가 세 개다 음. 이런 말입니다. 네, 재발률이 1%라고 하던데 비분리 확률이 그렇게 낮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1%면 높은 거. 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뭐 써있기로는 엄마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런 비분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다운 증후군의 위험성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발률이 1%라고 하는 건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서연님께서 그 심장 질환과 폐렴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대개는 폐렴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네.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아기 다운 증후 같은 경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초반에 이제 그 사망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 기형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 기형 같은 경우 이제 수술도 쉽지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수술을 해도 이제 이게 어떤 그 심장이 완전하게 다 교정이 안 된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폐도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폐렴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갑자기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초록초록님께서 혹시 IQ 검사하면 보통 네.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요? 네. 아이들마다 차이가 좀 많이 편차가 나서, 좀 있군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60 넘게는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권태호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다운 증후군도 서번트 증후군처럼 좀 천재적인 어떤 한 분야에서 좀 네.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큰 욕심을 갖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이제 보시면은 그 다운 증후군으로 그 배우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봤어요. 저 예, 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저희가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잘 지내는 분들이 가지는 직업들을 보면은 이제 뭐 커피숍에서 이런 바리스타로 일을 네. 하신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단체에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 근데 뭐 이제 너무 높은 그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부모님도 힘들고 애기들도 힘드니까, 네. 그 정도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JP님께서 뒤늦게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기타 대사 질환도 일반인에 비해서 흔한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 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상이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쯤 되면은 또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질환도 조금 갑상선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문을 조금 뒤로 하고 잘 정리해두고 있지만 뒤로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치료를 하고 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사실 치료는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진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어떤 노력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포커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재활을 받게 되는지, 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치료가 들어가느냐. 조기 개입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환자분들의 어떤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높은 삶의 질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재활을 얼마나 조기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아기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에 맞게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 이제 짜지게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소아 재활하시는 교수님께도 또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기 발달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는 뭐 지금은 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 이 정도가 일단 지금 적당하겠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발달이 좀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얘네들은 이제 언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놀이 치료, 학습 치료 이런 거를 하면서 인지 발달을 조금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라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이 선생님들을 빨리 만나서 얘기가 필요한 시기에 그걸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어떤 사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병원 말고 아무튼 그런 사설 기관을 통해서 뭐 비싼 돈을 써가면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이제 병원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다 늦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런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말씀 주셨다시피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또 놀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키워주는 것도 조기에 개입을 해서 다양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가. 근데 이것도 물론 답변 주시기 매우 어렵고 상황마다 참 다르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자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잘 키웠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도 많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한 20대 된 다운 증후군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빵을 사왔어요, 저한테. 진짜요? 예, 근데 교수님한테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사왔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걸 받을 수밖에는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그 제품 만드는 공정에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탔다고 이제 저한테 그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너 살 빼야 된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좀,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되게 감동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물론 그래요. 이제,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갖고, 뭐 이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관리한 측면에서는 이 아이한테는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감동입니다. 사실 네. 막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가깝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 네. 생활을 할 수 있게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네.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네. 네.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어떤 아이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니까 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뵐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좀 기뻤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 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지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뵙는 거긴 하지만 부모님이나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이거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나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사회보장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이 되어야 네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가 떠난 이후에 그렇죠. 가장 많이 얘를 걱정을 누가 하시는군요. 예.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질문 조금 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질문 또 한번 쭉 볼게요. 네, 자몽허니 블랙티님께서 이제 비만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운동, 이런 거 좀 어떻게 조언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 많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근력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움직이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 특히 살이 많이 쪄오르는데,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저는 이제 산책이라도 좀 많이 해라 이런 거 말씀드리고 특히 자기 전에 뭐 먹는 거 예,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 운동은 어떤 거 하라고 하세요? 산책, 유산소. 유산소. 유산소 운동. 예. 그렇군요. 아까 이게 단순히 어떤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성인병 이런 거 더 빨리 올 수 그럼요, 있다고 그럼요. 경각심을 주셨으니까 예,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튤립님께서 지인분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저긴장증이 있어서 운동 능력이 느리다고 하네요. 물리치료나 운동 프로그램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소아재활 교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해드리는 최선은 최대한 빨리 가서 교수님 빨리 만나고 그러고서 이제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예, 그렇게 하셔라. 네,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네. 그리고 소원요정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운증후군 딸아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쉽지가 않은데 이제 부모로서 지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네, 혹시 네. 그래도 질문을 주셨는데 좀 네. 고견을 주실 수 있으실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좀 흔한 질환들이기는 하고, 근데 이거 극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네네. 아이를 잘 키운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자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널리 여기저기 알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다운 증후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댄서로 활약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그 부모님들 이미 이제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 부모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전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운 증후군의 어떤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네네.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한 가지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맞아요. 저 그런 거 예.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어머니도 이제 이 아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크는 걸 보시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느끼실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소아과 의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위로를 받는 상황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이라는 게 나쁜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적과 같은 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시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들이 이 가정한테 있을 겁니다. 그 처음에 그 네. 아이로부터 얻는 어떤 그런 기쁨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되셨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도 좀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객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실 그 아이 자체는 되게 그렇죠. 행복한데.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있죠. 뭐 근데 얘가 지금만 그렇지 집에서는 어떤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소원요정님께서 이제 자립에 대한 걱정이 네. 많이 드시나 봐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오래 봐준 교수님이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은 우리 사회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공감대가 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다운 증후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그런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질환 자체의 관리는 많이 지금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갑자기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봐주나 이런 상황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부모님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다양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나라에서도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왜 지금은 좀 덜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뭐 옛날 이름으로 하면 고아원 그런 데로 또 이 아이들이 많이 버려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도 이제 제가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도가 18세가 되면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유예가 되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이는 성인이지만 사실 계속 누군가는 봐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전 질환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런 제도들도 같이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한 유전 질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서는 그런 걸 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만 고민할 일은 아니고 사실 이제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막 이런 거 관심 많아서 되게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데 너무 이 부모님들한테만 맞아요. 어떤 책임을 네, 맞아요.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빨리 이런 영상이 좀 널리 퍼져서 좀 많은 네. 지원과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딸기바나나님께서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는데 언어 치료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그 이제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대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그래도 돌 이전부터는 좀 시작을 좀 하라고 빨리 말씀을 시작하는 드리고. 게 도움이 네, 되는군요. 네. 그리고 혹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 좀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일부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음. 자폐성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조금 행동까지 조절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소아정신과 치료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권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처방나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신 느낌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받고 그런 행동상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이 봐서 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튤립님께서 아이가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연화 재활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막 예. 이렇게 입안에 막 손가락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자극 주고 그래서 이제 삼킴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활을 하시고, 그렇죠. 이제 살에 걸리면 안 되니까, 네, 밥 먹을 때 이제 그 삼킴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예, 그래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흥님께서 이제 다운 증후군 환자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노화와 관련된 건강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네. 치매도 잠깐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 성인병, 고지혈증, 뭐 요산,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장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보기도 하고요. 심기능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매 쪽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21번 염색체에 치매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21번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치매 원인 유전자도 하나가 더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런 치매 증상이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치매와 관련된 그런 약물들이 그래도 뭐 나와 있는 것들은 있으니까 초반에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이면 이제 그 빨리 진료받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이런 부분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게 이제 아이들 네. 발달 상태에 따라서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제 대개는 일단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으면 가라고 말씀드려요. 가능하다면. 예,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사회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그런 교우 관계나 이런 게 잘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일반 학교도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또 따로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나중에 보면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근데 이제 발달이나 이런 상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특수교육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상황을 한번 잘 보시고 네. 가능하다면 네. 네,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요정님께서 태어날 때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여성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한지,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또 다운증후군이 아닐 수 네.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염색체나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감수분열 그런 단계에서 조금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염색체 검사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양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괜찮은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죠. 예. 네. 그리고 아이스라떼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자폐랑 관련된 부분도 답변이 좀 예, 가능하실까요? 자폐가 그래도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어느 경향성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출산 후에는 또 한 3-4년 이때까지도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폐를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래도 가능한 한 사회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2돌 이전에도 진료를 보는 것이 예, 도움이 됩니다. 네, 소원요정님께서 연구의 진료의 방송 너무 감사드린다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또 고민도 나누어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요.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90분 엄청 길다고 하셨는데 금방 갑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는데 혹시 네. 이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네. 계실 부모님들께 네.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사실 글쎄요, 죄송한 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네. 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뭔가 전문가를 만나는 문턱은 낮은데, 근데 그 전문가를 만났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진료를 볼 수는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진 저는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만 해도 한 분한테 일정 시간 이상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1년에 뭐 한 번 왔는데 저 잠깐 만나고 이제 저 뭐 인제 이렇게 괜찮으니까 또 내년에 봅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 '왜 왔나?' 싶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인제 그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또 인제 그 뭐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고, 사실 인제 저를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 시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는 인제 우리가 다운 증후군의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일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인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이렇게 해결하고 계시고 또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최적의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런 부분은 내가 만약 부모님이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인제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3월 21일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기념해서 비욘뒤에서 이범희 교수님과 함께 다운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정말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질환을 좀 잘 기억하고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신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